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평화 협정과 관련한 체결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지지 기대감도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로 출발해서 지금은 모두 상승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다우가 강했습니다. 헬스, 케어 그리고 또 통신재와 또 소비 쪽 이쪽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기술주의 약세가 더욱더 두드러지는 이런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4%대 장중에 낙폭을 기록했는데 현재는 만회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2%대 약세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구글, 거기에다가 불을 지핀 소식이 또 밤사이에 메타가 2027년부터 더 이상 엔비디아의 GPU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 구글의 자사칩을 도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이 엔비디아와 구글 간의 주가 격차를 늘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진한 고용지표, 또 이어서 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에 대한 기대감에 현재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1.5%, 오늘은 가장 강한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약 0.84%, 오늘은 3대 지수 대비해서는 제일 부진합니다. 이 엔비디아와 AMD의 약세가 현재 나스닥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S&P 500은 현재 1% 내외의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의 자금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바로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시죠. 빨간불이 하락불이고요. 또 초록불이 상승불인데요. 오늘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더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이 덕분에 중소형주를 포함해서 일부 개별주 악재가 있지 않은 종목들은 전부 다 일제히 상승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글이 약 1%에 가까운 굉장히 견조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굉장히 하락폭이 눈에 많이 띄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와 AMD입니다. 엔비디아는 2.95%, AMD도 4.64% 내리게 되면서 이 메타가 구글의 TPU 칩을 도입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직격탄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관련주들 또 금융 관련주들 금리 인하 기대감을 타고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오늘의 시장 움직임을 만든 세 가지 이슈들 어떤 게 있을지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선 밤사이에 이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 핵심은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이 ADP 민간 고용이 주당 평균적으로 13,500개, 그러니까 일주일당 평균적으로 10,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증발했다라고 나타냈습니다. 고용 둔화를 시사를 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경제 지표들이 대체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 다음 장에서 저와 함께 밤사이에 나온 경제 지표들 하나하나 뜯어보시죠. 첫 번째로 종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고용지표 부진, 거기에 이어서 또 밤사이에는 드디어 이 PPI, 그러니까 도매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셧다운이 시작되기 직전인 9월치긴 하지만요, 상당히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예상치와 또 실제치가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뛰어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라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고요. 참고로 여기 근원이라는 단어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기존의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것이 바로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따라서 연준에서는 조금 더 생산자 물가 지수 그 자체보다는 근원치를 조금 더 이 물가 변동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편입니다.
이어서 9월 소매 판매 지수는 계속해서 악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 9월 소매 판매 원래 예상대로라면 0.4% 증가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0.2% 증가한 것에 그치면서 소비 둔화를 나타냈고요. 또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월치가 95.5였는데 이번 실제치는 88.7가량으로 거의 6.8포인트 가까이 급락한 흐름이고요. 세부 내용을 보시자면 이 소비자 신뢰 지수는 크게 미래 기대 지수, 그러니까 6개월 뒤에 경제 전망을 나타내는 이 지수와 또 현재 상황 지수,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는 이 두 가지의 지수로 나뉘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악화를 나타냈고요.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래 기대 지수가 63.2로 10개월 연속 기준선 80을 밑돌았습니다. 여기서 이 기준선 80이 의미하는 바는 경기 둔화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이 때문에 이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우려감, 거기에다가 소비도 둔화세를 보였고요. 고용도 둔화가 됐습니다. 반면에 인플레이션만큼은 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완벽하게 12월 금리 인하 여건을 만들어준 것이죠. 거기에다가 더해서 종전의 이슈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한 가지의 금리 인하 관련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캐비넷의 백악관 경제 고문이죠. 현재 미국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차기 파월 의장의 뒤를 이을 후보로 유력하다는 이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가 나오게 됐는데요. 그 말인즉슨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기조를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밤사이에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장중 85%까지 굉장히 유력한 수준으로 올라갔고요. 반대로 12월 동결 확률은 15%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형주들과 섹터 전반에 온기가 맴돌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나스닥은 다우에 비해서 조금 처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 엔비디아와 AMD의 급락 때문인데 메타가 2027년부터 이 구글 AI 칩을 자사의 데이터 센터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원래는 엔비디아 GPU에만 의존을 하던 메타였는데 이 기존의 엔비디아 대신 구글 칩을 도입하게 되면서 비용 부분에서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이 양쪽의 주가를 엇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특징주들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메타로 인해서 이 메타가 구글의 TPU 칩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소식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타입니다. 오늘 장중에 거의 2%대 상승세를 보였는데 구글의 TPU 칩을 도입한다는 점이 앞으로의 이 비용 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 움직임을 보였고요. 또 구글 최근 들어서요. 비단 메타뿐만이 아닙니다. 구글이 가격 측면에서 더 합리적이다 보니 계속해서 이 각종 군소, 중소 기업들조차도 구글 TPU 칩 쪽으로 점점 더 방향을 틀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종가 기준으로의 차트 상황 자세하게 보도록 할 텐데요. 메타 3.78%,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주가입니다. 1.53%, 사실 어제도 굉장히 막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되돌림이 나오기는커녕 계속해서 강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악재로 작용한 기업들도 분명히 있겠죠.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와 AMD입니다. 이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메타가 기존에 엔비디아 GPU만 의존을 해 있다가 구글 TPU로 돌아선다는 사실이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이 하락폭을 다소 완화시켜주는 소식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번스타인이 엔비디아가 구글 AI 칩의 등장에 위협받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엔비디아를 두둔하는 발언을 이어나갔는데요. 이 때문에 하락폭이 상당 부분은 제한된 엔비디아였습니다. 반면에 AMD는 훨씬 더 강한 급락폭을 보였는데
원래는 메타가 AMD의 칩을 구매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설이 월가에 돌았습니다만 이번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 설이 아예 무산이 되게 되었죠. 이 두 가지 종목의 현재 차이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지만요. 이 엔비디아는 2.59% 하락으로 이 시장을 마무리한 반면에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는 4.15%, 장중에는 거의 7% 가까이 굉장히 강한 급락폭을 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반면에 AMD가 조금 더 강하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나머지 M7 종목 세 가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또다시 번스타인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도 AI 최대 수혜주라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습니다. 애저의 수요가 막강하다라면서 계속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고요. 아웃퍼폼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또 이어서 애플도 상당히 좋은 흐름 이어갔었는데 이 JP모건 측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제품과 이 하드웨어 중심의 CEO 승계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비춰진다라는 거였는데 최근에 이 팀 쿡 CEO가 사임을 하고 그에 대한 승계 작업을 이어간다는 말들이 돌게 되면서 애플 주가가 상당히 출렁였죠. 이게 상승으로 가야 할지 하방으로 가야 할지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짚어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 때문에 JP모건은 애플에 대해서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유지했고요. 테슬라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장중에 보였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오늘 M7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점을 생각을 한다면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았다는 점을 인지를 한다면 강보합권에서의 움직임 사실상은 하락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악재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10월 들어서 테슬라의 유럽 판매량이 전년비 대비해서 50%가량 급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벌써 유럽에서는 10개월 연속 판매량이 감소한 건데 같은 기간 동안 유럽에서의 전기차 전체 판매량은 30% 증가했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확실하게 테슬라의 유럽 시장 부진이 두드러지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주가, 종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0.63%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어서 바로 애플 주가입니다. 0.38%.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다시 한번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0.39%. 원래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 테슬라의 주가가 많게는 6, 7%도 뛰어 올랐는데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아쉽게 마무리를 지은 테슬라입니다. 단순히 플러스가 주가가 기록을 했다고 해서 이게 호재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이죠. 이 뉴스 재료와 또 나머지 M7 간의 종목들의 흐름을 잘 비교하셔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특징주 세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업체, 소매업체, 이 베스트바이입니다.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크게 올렸는데 이 노트북과 휴대폰 교체 수요감이 상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타고 움직였고요. 나머지 두 가지 종목 역시 이 실적 발표와 관련된 호재거리였습니다. 가장 먼저 줌은 이 우리가 보통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 이 영상 회의를 할 때 많이 활용을 했었죠. 바로 그 기업입니다. EPS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고요. 또 컨퍼런스 콜에서 CEO가 AI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막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에버크롬비 앤 피치, 우리에게는 이 하나의 브랜드로서, 옷 브랜드로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 홀리스터의 매출이 16% 가까이, 그러니까 자사 브랜드 중에서 유난히 한 가지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세 가지의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기반에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인 종목입니다. 베스트바이가 5%대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줌 역시나 9%대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세로 하루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버크롬비 앤 피치 37.65% 굉장히 강한 상승세로 하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특징주 상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매크로 지표 6가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오늘도 1.61% 내리면서 배럴당 58달러 선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밤사이에 우크라이나 측이 이 평화협정 조건과 관련해서 미국 측과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정말 기나 길었던 이 러우전이 드디어 좀 끝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부각이 됐고요. 반대로 이 공급 우려는 내려가게 되면서 국제유가는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간만에 10원 가까이 내렸습니다. 오른 게 아니라 진정이 됐는데 1,463원, 어느덧 60원 근처까지는 얼추 도달을 했습니다. 이 간밤에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상당히 부진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기 때문인데 이게 오히려 원달러 환율을 진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이 됐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탓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이어서 비트코인은 또다시 2% 이상 하락하면서 86,000달러 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벌써 이 지난 고점 대비해서 36%나 내려앉게 된 건데 4주 동안 약세 흐름을 이어가게 되면서 비트코인 청산액은 벌써 28조 원을 돌파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85%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금 가격은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0.87% 상승하면서 어느덧 이 온스당 4,100달러 선을 돌파하는 움직임 나타났고요. 역시나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은 각각 3bp대 또 2bp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탓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시작이 마무리가 됐는데 과연 3대 지수는 어떤 움직임으로 마무리를 했을지 가장 먼저 다우지수가 역시나 1.43% 굉장히 강한 상승세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나스닥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0.67%. 엔비디아와 AMD의 하락이 나스닥의 발목을 붙잡았고요. S&P 500 역시 0.91%. 전체적으로 봤을 때 1% 내외의 상승폭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밤사이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를 알아보는 월가 시그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악영향이 현실화된 가운데 ADP 민간 고용 업체에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전기 대비로 13,5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업체 ADP가 10월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4주간 민간의 고용이 전기 대비 주간 평균 13,500명 줄었다고 현지 시각 25일 밝혔습니다. ADP는 연말 소비 시즌의 고용 대목에 접어드는 가운데 소비 강도가 의문시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일자리 창출을 지연 또는 제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DP는 월간 단위로 내놓는 고용 보고서와 별개로 주간 단위로 고용 변화 잠정 추정치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시작해 지난 12일 종료된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정부 집계 최신 고용 지표 발표가 지연되고 있어 ADP와 같은 이 민간 업체가 산출하는 속보성 지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20일 9월 고용 보고서에서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1만 9천 명 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은 4.4%로 한 달 전 4.3%와 비교해 올랐습니다. 노동부 고용지표는 당초 예정보다 한 달 넘게 지연돼 발표되면서 10월이 아닌 9월 고용 상황이 담겼습니다. 네, 셧다운의 여파로 지연이 됐던 9월 이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됐는데요. 8월보다도 0.3% 증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현지 시간 25일 9월 PPI가 전월 대비 0.3%, 연간으로는 2.7%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 시장 전망치와 부합합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PPI는 기업이 고객 이탈 우려를 해 관세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폭을 제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품목 등을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1% 상승했으며 전망치 0.3%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9% 상승했습니다. 도매 물가는 0.9% 상승했습니다. 이 중 60%는 휘발유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서비스 부문에서는 식품 도매업과 항공 여객 서비스 항목이 상승했습니다. 같은 날 소매 판매 지표도 발표됐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전체 소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매 판매가 지난 9월 0.2% 증가했으며 이는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8월 증가율에 비해서는 크게 둔화했습니다. 도매 물가의 완만한 흐름과 함께 이날 발표된 9월 소매 판매가 0.2% 증가에 그치는 등 소비도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12월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와의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메타가 이 수조 원대에 달하는 이 잠재적인 규모의 고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구글은 기존과 달리 고객사 자체의 데이터 센터, 이 텐서 프로세싱 유닛, 즉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전략 전환에 나섰습니다. 수년간 구글은 자사 TPU를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내에서만 사용하며 대규모 AI 작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제안해왔습니다. 이제 구글이 TPU를 고객사 시설에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꾸면서 AI 반도체 전쟁이 보다 공격적인 국면에 진입한 셈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 회사인 메타는 2027년부터 자사 데이터 센터에 TPU를 도입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구글 클라우드로부터 TPU 용량을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메타는 AI 인프라 대부분을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구글 클라우드는 TPU 채택 확대를 통해 엔비디아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네,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 규제를 승인받았다고 알렸지만 네덜란드 차량 당국이 이를 부인하고 나서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IT 매체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주말 SNS를 통해 네덜란드 차량 당국이 2026년 2월 FSD 승인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덜란드 당국은 차량 면허 등록을 담당하며 유럽 내 FSD 도입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테슬라의 발표에 대해 FSD 시연이 예정된 것은 맞지만 승인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일정이 맞춰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 역시 네덜란드 차량 당국의 반박을 보도하며 테슬라의 발표가 성급했음을 지적했습니다. 테슬라 차량은 기본적으로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8,000를 추가하면 FSD 감독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에서 자동 조향과 차선 변경을 지원하지만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며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FSD는 호주와 캐나다, 중국, 멕시코, 뉴질랜드, 푸에르토리코, 미국 등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논란과 관련해서 월가에서 이를 방어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제임스는 엔비디아에 대한 강력 매수 의견을 밝혔고요. 또한 목표 주가도 272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 제기된 순환금융과 재고, 또 매출 채권, SEC 조사 가능성 등 모든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벤더 금융 등은 전혀 없고 전략적 투자 비중도 매출의 3%에서 7%에 불과해 6,100억 달러 순환금융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3분기 잉여 현금 흐름이 221억 달러에 달하고 매출 채권 회전 일수도 53일로 안정적이며 재고 증가는 블루에겔 생산 확대에 따른 정상적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엔비디아의 최근 주가 하락을 수치 오독에서 비롯된 단기 변동이라고 평가하면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275달러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가 모든 클라우드, LLM 생태계에서 핵심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40%대 성장률 대비 2026년과 2027년 PER 24배, 18배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들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신일섭 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칩 이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가장 먼저 캐치한 기업이 바로 구글입니다. 지금 TPU의 출발점이 단순한 칩 개발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리적 한계에 대한 위기감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TPU의 역사와 또 모든 것이 시작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구글이 구글구글 거린다고 우물안 개구리가 아님을 이번에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네. 자,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엔비디아와 지금 구글의 싸움으로 지금 어떤 표현이 됐는데요. 마치 어벤져스의 시빌 워의 포스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멋있고요. 네. 자, 근데 우리가 크게 보면은 사실 이게 부럽습니다. 왜 부럽죠? 너무 부러운데요. 부럽죠? 지금, 이게 네. 어디 하나의 싸움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결국에 누가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나스닥과 지금 이런 IT 씬, AI 씬의 어떤 주도주의 그렇죠. 역할만 바뀔 뿐이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그렇게 전개되지도 않을 뿐더러 네. 지금 얘기 드릴 거지만 네. 그러면 결국 시가총액은 결국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구 둘의 싸움에서 누가 패배한다고 해서 진영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영화를 보듯이 재밌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TPU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게 벌써 2013년부터 준비를 한 겁니다. 만약에 빌 에크먼이 이런 부분까지 봤다면 정말 전 사실 빌 에크먼을 좋아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빌 에크먼이 굉장히 행동주의 투자자인데 우리가 말로만 행동주의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그분은 진짜 기업에다가 자기의 비밀 요원을 파견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해서 물론 무너뜨리려고 한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다시는 이제 공매도를 안 치지만 요즘엔 마이클 버리가 치고 있죠. 자, 그런데 빌 에크먼이 결국 구글이 그때 오픈 AI 챗GPT 때문에 흔들리고 있을 때 투자를 과감하게 진행하면서 지금 엄청난 수익을 거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도 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가치 투자자의 그 영역에서 빌 에크먼도 유명한 가치 투자자예요. 네. 근데 워렌 버핏보다 이 구글을 먼저 봤죠. 구글을 먼저 본 것이고 결국에 워렌 버핏도 따라갔습니다.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먼이 먼저 투자하고 빅 버핏인 워렌 버핏이 나중에 따라서는 재밌는 장면도 연출됐어요, 지금.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을 분명히 봤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2013년에 네. 구글의 경영진들이 미리 생각을 한 거죠. 12년 전 아닙니까? 이 당시에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그래요, 사실. 엔비디아 지금 17년 전에 유튜브 영상 조회수 8천만 회가 나온 거 있는데 모나리자 그림 그릴 때 GPU는 한 번에 팡 쳐가지고 그리잖아요. 네. CPU는 점 하나씩 찍고 앉아있고 스마일 그리는데 그 장면이 GPU의 어떤 지금 그래픽 카드를 넘어선 이 인공지능신의 어떤 그 대두가 되는 어떤 명장면이었던 것이고 2013년에 이 어떤 일을 했냐면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모바일을 완전 점령했잖아요. 예. 애플의 iOS는 그쪽만 남아 있는 것이고. 자, 3분 동안 구글의 음성 검색 기능을 사용할 때 글로벌 데이터 센터 용량을 2배를 늘려야 된다. 이런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향후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굉장히 엄청나게 늘어날 건데, 맞죠? 네. 모바일 폰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아져서. 그럼 이제 3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 30분씩 만약에 음성 검색 기능을 사용한다. 네. 그럼 이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어떤 이 용량 증가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CPU랑 GPU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네. 이걸로 감당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새로 개발해보자.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구글은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진영 간의 싸움이 여러 개로 개념이 정리될 수가 있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진영의 싸움으로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네. 하드웨어의 대표 주자인 엔비디아, 그렇죠? 칩을 만드니까요. 소프트웨어의 대명사인 이 지금 구글의 어떤 진영의 싸움인데 그래서 그럼 하드웨어의 이 영역을 한번 침범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CPU나 GPU는 범용칩,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CPU는 직렬로 하나씩 1, 2, 3, 4번을 해놓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고 GPU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제가 뭐 그 예전에도 예를 드렸잖아요. CPU는 현수인 강사님 혼자 그 문제를 푸는 거고 네. 10,000명의 수험생이 한 번에 문제를 푸는 게 GPU다. 근데 어쨌든 간에 CPU나 GPU는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니까 네. 구글은 조금 더 하나의 역할에 집중하는 칩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로 확장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구글 아니면 못하는 거였죠. 상상은 다들 한 거였죠. 이 당시부터. 야, 인텔의 CPU나 엔비디아의 GPU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면 우리가 칩을 만들면 어때? 지금 테슬라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가 문제예요? 돈과 규모의 경제가 문제인 겁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를 지금 침범시키지 못하는 게 이미 생태계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뚫고 들어가기 힘든데 13년도부터 몰래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엄청난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로서의 확장을 13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나온 게 지금의 TPU고요. 네. 그거를 이제 ASIC라고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특화 직접회로. 그러니까 단 한 가지 작업만을 위해 설계된 칩이죠. 인텔의 CPU나 이 그 GPU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컴퓨터를 생각해 봅시다. 네. 컴퓨터에 인텔의 CPU와 GPU가 탑재가 되죠. 엔비디아의 GPU가. 거기서 컴퓨터에 여러 가지 부팅할 때부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CPU나 GPU는. 그런데 이 지금 TPU 같은 경우에는 단 한 가지의 작업만을 위해서 영양 집중하는 커스터마이징 칩을 구글이 자체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자체 맞춤형 실리콘을 구축했습니다. 실리콘이 반도체의 기본 원료잖아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하드웨어 라인을 갖춘 게 벌써 지금 10여 년 전입니다. 지금 이게 꽃을 피운 거죠. 네, 이 맞춤형 실리콘이라고 이야기하신 ASIC 이게 이제 TPU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특화 직접 회로라고 이제 기본이 되는 칩의 어떤 기본적이죠. 아, TPU 단계죠.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셔 주셨고 CPU와 또 GPU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TPU와 GPU의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GPU는 제가 이제 어벤져스 하도 좋아해서 네. 아이언맨 같고 TPU는 배트맨 같아요. 뭐냐면 아이언맨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면 저기 무슨 우간다에서 일이 일어났다고 네. 가고 또 미국에서 일이 일어났다고 또 여기서 가고 네. 전 세계 일을 다 챙겨야 돼요. 네. 근데 배트맨은 어디서 일해요? 고담시라고 특정된 그 지역 그 도시만 책임집니다. 네. 그거랑 똑같아요. GPU는 범용이에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TPU는 처음에 구글이 그 탄생시킨 히스토리를 보여드렸잖아요. 얘기 드렸잖아요. 네. 한 가지 능력만 발휘하도록 설계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TPU는 도메인 전용이에요. 아, GPU는 이제 범용 병렬 그게 프로세서.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GPU가 CPU랑 다른 점이 병렬 처리 능력이 있지만 아까 네. 모나리자 얘기를 했죠. 네. 모나리자 그림을 GPU는 한 방에 때려서 그립니다. 병렬 처리 능력은 있지만 그러니까 병렬이라는 게 뭐예요? 직렬은 이렇게 일렬로 서 있어서 번호표를 받고 1번부터 10번의 일을 하려면 1, 2, 3, 4, 5번, 9번까지 일을 끝내야 10번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병렬은 뭐예요? 옆으로 나란히 서가지고 한 번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처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의 힘의 역량이 분산이 됩니다. 근데 TPU는 단 하나의 이 역량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디오 게임, 뭐 과학 시뮬레이션, 뭐 이런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는 게 GPU인데 그래서 너무 짐이 많은 거예요. 이 건축적 짐이라고 합니다. 건축적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캐싱, 뭐 스레드 관리 이런 게 우리 막 그 컴퓨터 느려지면 뭐 들어가서 막 보면은 무슨 막 뭐 관리하고 있잖아요. 캐시가 쌓이면 삭제하고 아시죠? 캐시 삭제.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앉아 있으니까 힘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막 소비가 되니까 TPU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TPU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하나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지금 어디서 역량을 발휘하냐면 네. 추론 영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뭐냐면 지금 LLM들, 대규모 언어 모델들, 제미나이라던가 챗GPT라던가 뭐 클로드라던가 이런 애들이 데이터 학습을 이미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지금은 어느 단계의 싸움이냐면 우리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근데 질문을 던졌는데 느려지거나 대답이 엉뚱하면 바로 옮깁니다. 그쵸? 챗GPT 쓰다가 느려지고 대답이 엉뚱한 것 같으면 제미나이로 옮깁니다. 네. 근데 그 능력의 차이가 추론 능력이에요. 실시간으로 반응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이미 데이터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 추론 영역에 접어들자 한 가지 영역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설계된 TPU가 훨씬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좋습니다. 이제 뭐 비유를 재밌는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GPU가 아이언맨 그리고 TPU는 TPU가 고담시에서만 활약하는 배트맨입니다. 네, 배트맨이라는 얘기를 또 해주셨네요. 자, 지금 보면은 뭐 TPU가 반면에 이제 모든 수화물을 제거를 한다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자, TPU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진 건 좋습니다. 이제 수년간 구글의 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만 사용이 됐다. 그러니까 자사에서만 사용이 됐다가 이걸 이제 공격적으로 밖으로 확장하는 그런 상태죠. 지금 고객사 시설에 직접 설치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만든 건 좋으나 성능이 뛰어나도 사실 이게 채택이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장 전체로 퍼지는 속도는 좀 GPU만큼 빠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또 기술이 아닌 생태계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 광범위한 채택을 지금 막고 있는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아까 그 비유랑 연결해서 예. 얘기만 들으면 되죠. 물론 DC 코믹스냐 마블 코믹스냐 틀려서 콜라보를 못하는 것도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고담시에서만 활약하던 네. 배트맨이 와가지고 야 나도 능력 뛰어나 어벤져스에 껴줘 이런다고 껴주나요? 안 껴주죠. 네. 왜냐면 이미 어벤져스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게 카르텔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네. 거기에 배트맨, 슈퍼맨이 가가지고 야 우리 DC 코믹스에서 왔는데 우리도 능력 뛰어나 세계를 구할 수 있어. 어벤져스에 껴줘. 안 껴줍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터뷰 좀 볼게요. 네. 전직 구글 클라우드 직원의 익명의 인터뷰가 있는데 적절한 어플리케이션이라면 GPU에 비해 달러당 훨씬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TPU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현 AMD 직원의 인터뷰도 있습니다. AI 가속기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로 기대됩니다. 근데 밑에 GPU에 비해서 크기가 30%, 전력이 50%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TPU의 장점이 이렇게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성능이 좋네요. 예. 배트맨이 박쥐를 부르고 슈퍼맨이 망토를 막 펄럭이고 이런 능력을 보여줬는데 네. 어벤져스에서 안 받아줘. 왜냐? 네. 어벤져스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결성된 그 카르텔이 있다. 그게 뭐냐?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입니다. 이게 대학교에서부터 개발자들은 네. 이미 지금 오라클 회장도 그 말 하지 않았어요? 대학은 필요 없다. 우린 고조를 뽑겠다. 오라클 회장에는 누구나 하여튼 고조를 뽑는다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미 그 미국은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많아. 무슨 실업계로 가면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걔네들은 이른바 일찍 진로를 결정해서 거기를 학습을 해요. 그럼 이미 쿠다를 어디서 배우냐면 대학에서부터 배웁니다. 네. 일찍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고요. 그럼 이제 AI 엔지니어들이 탄생이 되었을 때 대학교부터 배운 쿠다 생태계에 거기에 다 젖어 있는데 네. 그거를 버리고 갑자기 다른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개발 도구를 써가지고 AI를 개발한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엑셀을 써가지고 내가 작업을 했는데 갑자기 신생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똑같은 작업을 한다? 안 써요. 엑셀이 워낙 뛰어나고 내가 계속 썼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구글의 확장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포인트가 발생된 겁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지금 내부 워크로드에만 TPU를 사용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생태계가 발전했고 아까 구글 클라우드 직원이나 AMD가 직원이 말한 대로 GPU에 비해서 TPU의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다 생태계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자지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뚫고 가지 못한다. 그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본 그림 있죠. 어벤져스의 11호 같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네.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 장면 자체. 근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뉘앙스를 너무 젖어버리면은 이 GPU나 CPU, TPU가 어떤 하나에서 완전히 치우쳐서 승부가 갈리는 걸로 지금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는 자료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16개의 TPU와 16개의 GPU를 비교했을 때 저 ML 퍼프 트레인이라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을 예를 들어 태아 때부터 네.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애기 인공지능부터 네. 어른 인공지능이 될 거 아닙니까? 학습과 네. 추론 상태를 통해서 그 상태를 다 파악해서 요 점수를 매겨낸 건데 밑에 보시면 파란색이 TPU잖아요. 네. 파란색이 앞선 게 2개 있고 빨간색 GPU가 앞선 게 3개 있어요. 파란색이 앞선 게 2개 뭐예요 지금? 지금 첫 번째랑 다섯 레슨넷 번째.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 거랑 예. 맨 끝에 트랜스포머라고 써 있는 거 있죠. 맞습니다. 이게 레슨넷이 이제 사진 이미지 분류고 트랜스포머가 자연어 처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 분류랑 자연어 처리에서는 TPU가 성능이 월등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GPU 성능이 더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생각하는 대로 지금 언론에 계속 그렇게 물론 우리가 지수를 다루는 이 그 증권 방송이다 보니까 이 뉴스가 주로 그렇게 나가버리는데 왜냐면 어제도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고 지금 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뭐죠? 구글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VS 대결로 그걸 좋아해요. 대결 구도를. 네. 자꾸 우리 그러잖아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막 싸움을 걸고 이런 건 아닌데 자꾸 트럼프 vs 버크셔 해서웨이를 붙인단 말이에요. 워렌 버핏을. 이것도 지금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TPU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GPU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수가 저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야 이제 완전히 구글의 생태계가 엔비디아의 생태계를 부셔버리고 엔비디아는 저무는다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구글은 여전히 엔비디아의 칩을 엄청나게 많이 구입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네. 자, 엔비디아가 뭐 구글에 이렇게 지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근거가 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슈 함께 하시죠. 네, 이어서 엔비디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를 지지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많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대표적으로 레이먼드 제임스가 엔비디아 강세론을 현재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뭐 지금 매수 의견뿐만이 아니라 목표가도 또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레이먼드 제임스 계속해서 엔비디아 강세를 예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뭐 레이먼드 제임스라는 하나의 기관의 어떤 이 얘기를 뭐 하려고 지금 이 주제를 딴 건 아니라고 네.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레이먼드 제임스가 뭐 유명하겠죠. 근데 기관이 워낙 많잖아요. 여러 의견이 있고. 근데 이걸 왜 했냐? 아까 말한 그 지점이에요. 엔비디아의 GPU가 그럼 완전히 저물어서 지금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지금 큰일 났느냐? 젠슨왕 회장은 이제 끝났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AI 텍스텍이라고 표 정리한 거 보시겠습니다. 지금 자, 아까 엔비디아가 뭐 아이언맨에 비유를 했는데 자, 엔비디아는 어디 속해 있냐면 맨 아래 실리콘 앤 이콰이프먼트. 아까 저기 TPU의 시작 출발점 얘기 드렸잖아요. 예. 자체 실리콘 라인을 구축해서 13년부터 구글이 준비를 해서 네. 하드웨어 쪽을 침범했다고. 바로 그 얘기가 뭐냐면 그쵸. 이 라인이에요. 엔비디아, AMD, TSMC, ASML, SK하이닉스 이렇게 있죠. 네. 얘네들이 지금 하드웨어 라인 아닙니까? 칩을 만들거나 칩을 제조하거나 칩을 설계하거나 칩을 제조할 때 제조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 회사거나 그렇죠. 근데 이 자리에 구글이 끼어드는 지금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것이 지금 무섭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 엔비디아 생태계가 그대로 무너질 것인가? 물론 그 위협이 있는 게 왜 있냐면 위에서부터 보시겠어요? 여기 모든 분야에 구글이 끼어 있어요. 지금 다 점령을 했어요, 지금. 와, 그러네요.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예를 들어 예.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모바일 점령했죠. 애플 iOS 빼고 다 안드로이드잖아요. 근데 인터넷은 또 어때요? 인터넷 구글 크롬이 다 먹었습니다. 그쵸. 지금. 네. 그렇죠? 처음에도 마이크로소프트 포함이 되고. 윈도우 옛날 얘기고요. 네. 자, 그리고 이 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챗GPT나 이런 앱을 얘기하는 건데 네. 그다음에 또 밑에 내려오면 또 뭐가 있어요? 최근에 AI
요 씬에 지금 제미나이가 있는데 네. 챗GPT, 오픈 AI 지금 그록에 지금 앨런 머스크 다 인정했잖아요. 제미나이 축하한다. 제미나이 쫓아가야 된다. 우리 위기다. 그쵸? 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고 지금 그렇게 돼 제미나이가 여기서 이제 앞서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또 누가 있습니까? 네. 구글 클라우드가 끼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AI 텍스텍이라고 나는 5개 분야 중에서 4개 분야를 지금 구글이 점령하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하나마저 여기 침범하려고 하니까 엔비디아가 위협을 느낀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드디어 지금 또 보여드리는 이틀 동안 못 보여드렸는데 바로 네. 이거예요. 마이클 버리가. 네. 마이클 버리가 X에다가 이 그림을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제가 명심하라고 한 것은 마이클 버리는 지금 공매도 포지션을 쥐고 있기 때문에 온갖 나쁜 얘기만 쏟아낼 겁니다. 자기의 영향력을 믿고. 자기가 이득이 나야 되니까요. 그거는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젠스당 회장이 이걸 보고 반박을 했는데 마이클 버리가 주장한 그림은 바로 이거예요. 순환 출자 구조를 이걸 나타낸 거죠. 우리 이거 그림 비슷한 거 어디서 봤냐면 그 무슨 삼성전자 뭐 출자했을 때 막 엄청 북부적으로 꼬였잖아요. 엄청 복잡한 그런 그림도 근데 있었죠. 그거랑 지금 비슷한데 보니까 오라클, 인텔, 오픈 AI, AMD, XAI가 끼어 있고 네. 중간에 이 큰 원이 엔비디아예요. 네.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야, 엔비디아에서 나온 요 덩어리들이 저 덩어리에 지금 다 돈을 대고 있네. 네, 전부 연결이 되어 있네요. 결국에 오픈 AI, 네. AMD 뭐 저기 다 있잖아요. 오라클, XAI, 인텔 이런 회사들의 실적이 엔비디아 뒷돈 받은 거네. 그럼 엔비디아 뒷돈 없으면 쟤네 실적 거품 아니야?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젠스당 회장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반박했거든요. 저게 일부 맞더라도 아주 순환 출자는 일부분이고 저건 공동 생태계로 원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원의 일부가 없어져도 원의 파이 자체가 엄청나게 커져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반박을 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얘기한 것들이 그겁니다. 젠스당이 투자자 레터를 보낸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투자기관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엔비디아는 문제가 없으며 여전히 강하다. 투자 의견은 계속 유지를 했어요. 네. 자, 지금 앞서서 저희가 이제 5가지 이제 분류로 봤는데 그 가운데 이제 제미나이가 있었죠. 제미나이 3에 대한 호평 엄청 났는데 시장에서 만약 이제 구글이 AI 전쟁의 최종 승자가 된다면 이라는 그런 시나리오도 본격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이 승리할 경우에 이제 오픈 AI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재정적 약속이 흔들릴 거라는 또 우려도 있네요. 네, 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시대를 얘기하면서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있기 전에 여러 가지 개발들이 있었어요. 뭐 리눅스도 있고 막 있었어요. 애플 맥도 있었고. 근데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시장을 장악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시장의 최고 강자로 떠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도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챗GPT든 클로드든 제미나이든 누군가 2-3개가 망하고 하나 2개로 집중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앵커님이 얘기하신 대로 여러 군데 지금 돈을 대고 있지만 결국에 망한 것들은 지금 다 투자자들의 자금이 다 회수당하고 이 몇 개 살아나면 그 기업으로 다 돈이 쏠릴 거라는 거죠. 최고의 승자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뭐 멜리어스 리서치 벤 라이츠 애널리스트가 이런 말 했네요. 보니까 구글이 자체 칩을 설계하고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팀을 보유하고 있어서 만약에 아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그런 알파벳이 승리를 하게 되면 엔비디아뿐이 아니라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 이런 기업들이 뭐냐면 오픈 AI에 다 협력했던 그쵸. 기업들입니다. 이 여러 기술 주식에 전체적으로 타격이 온다. 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변동성에 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투자한 만큼 뭔가 보상을 갖지 못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네. 뭐 누누이 얘기 드린 대로 미국 전체를 투자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전체 시가총액이 결국 커지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최근 엔비디아 이제 주가도 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주가가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죠. 이 기술적 차트 지표에서 위험 신호라고 봐야 될까요? 네, 기술적 차트도 약간 변화가 있고요. 예. 그 신용 부도 수합 이것도 드디어 보여드리네요. 네. 그 제가 그 영화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빅숏에서 마이클 버리가 이 상품을 만들어서 골드만삭스 가서 이거 제발 팔아달라. 그럼 내가 이자를 줄 테니 이거 비웃음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 CDS 상품이 지금 잘 팔리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이게 신용 부도 수합이라고 부도가 나면 대박이 나는 상품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맨 밑에 오라클이 쭉 튀어나와 있죠, 오른쪽으로. 이 가로축이 그러네요. 네. 5년짜리 신용부도 수합이거든요. 오라클의 신용부도 수합이 갑자기 높아진 거예요. 지금. 네. 오라클이 유달리 지금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차트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죠. 우리는 61선, 121선을 보는데 미국은 50, 200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맨 밑에가 200이고요. 지금 네. 봉이 닿아 있는 지점이. 오늘 거는 포함이 안 됐어요. 위에 바로 있는 게 51선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50일과 200일선이 깨진 게 언제 이후냐면 4월 달 이후에 최초예요. 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7개월 만에 있는 변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술적 분석을 단기적으로는 뭐 1일은 참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7, 8개월마다 나오는 변화는 참조할 필요가 있어요. 네. 사람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다른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이 왜 다른 행동을 할까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그쵸. 아니에요. 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변화가 있구나. 4월 달 이후에 승승장구하던 기술적 부분이 훼손이 됐구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멜리어스 리서치의 요 투자자들은 변동성에 주의해야 된다는 기본적 내용과 결부시켜서 우리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는 부분은 있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이 기술 쪽 관련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오늘도 월가의 매크로부터 종목까지 전반적인 트렌드 알아봤습니다. 신일서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를 알아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큐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함께하시죠. 자, 첫 번째 헤드라인 오늘 파이낸셜 야후 파이낸스의 보도입니다. 자, AI 붐 속에서 SK하이닉스가 이제 메모리 관련한 질주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AI 인프라 경쟁이 지금 지속되면서 그 안에서도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뭐 수년간의 이제 초호황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HBM과 또 첨단 D램 관련한 그런 가격을 주도하고 있다고요. 예. 예. 사실 지금까지 HBM 시장 엔비디아가 주도했는데 엔비디아의 시장의 그 절대 이제 공급자는 하이닉스입니다. 뭐 정확한 추산을 하기 어렵지만 한 90% 정도는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처음에 HBM3E는 이제 마이크론과 하이닉스가 9대 1이었고 HBM3E에서 12단은 이제 완전히 하이닉스가 이제 독점을 했고 HBM4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마이크론이 이제 스펙을 갖다가 만족하지 못하면서 HBM4도 뭐 내년에 열리지만 그 HBM4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가 이제 독점 공급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일부 이제 삼성전자 물량이 이제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서 SK하이닉스, 엔비디아의 비중이 90% 정도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 2025년도 2분기의 점유율은 어땠나요? 그래서 25년도 2분기 야후 파이낸스의 이제 발표로는 하이닉스가 HBM 시장 전체 점유율이 62%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엔비디아와 차이는 무엇이냐? 엔비디아만 HBM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HBM을 요구하는 것은 엔비디아 외에도 구글도 있고 메타도 있고 심지어 테슬라도 있습니다. 뭐 브로드컴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HBM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SK하이닉스의 그 HBM 시장 점유율이 62%다라고 야후 파이낸스가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HBM 시장의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위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의 뿐만 아니라 뭐 메타, 그다음에 테슬라까지 HBM이 오고 하다 보니까 HBM 시장 자체가 아주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HBM 시장 전체 규모가 170억 달러. 근데 2030년에는 980억 달러, 약 1000억 달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수치입니다. 여기서 이제 HBM에서 그 D램에서 HBM 차지하는 비중이 18%에서 아까 말씀 2030년 되면 5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은 HBM 시장을 놓칠 수가 없고 그 때문에 열심히 또 연구 개발을 매진하고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의 점유율을 거의 뭐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어떤 위치라던가 앞으로의 어떤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그 야후파이낸스의 전망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2분기에는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62%였는데 그러면 30년이라면 멀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오늘이 벌써 25년 이제 11월이 끝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실상 4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 관점에서 그게 멀 기간이 아닙니다. 2030년까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시장에서 약 30% 성장할 것이다. 제조업이 무슨 뭐 스타트업도 아니고 이제 제조업이 그 굴지의 그 제조업이 매년 30%씩 성장해서 2030년까지 성장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오늘 야후파이낸스의 주제인 HBM 시장에서 최고의 이제 승자는 SK하이닉스다라고 이제 그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세카는 누구냐? 세카는 이제 삼성전자가 아니고 마이크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여전히 마이크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의 가장 최대 고객인 엔비디아 납품한 이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역시 미국 기업이랑 강점이 있다라는 것을 또 이제 주목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요 공개체인 마이크론이 그 조금이라도 HBM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HBM의 최고의 선두주자는 SK하이닉스고 그다음에 후발주자로서 그래도 이제 계속 따라잡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기업은 이제 삼성전자가 아닌 그 마이크론이다라고 야후파이낸스가 전망을 했습니다. 네, 1위를 SK하이닉스와 또 마이크론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HBM 시장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제 칩이 아닌 메모리 시대가 온다 이런 전망도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단순하게 챗GPT로만 이렇게 국가에서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질문을 해서 질문한 답변을 갖다가 가져와서 우리가 모니터에다가 따따따따 하면서 이제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은 그 엔비디아의 그 칩이 그 연산을 하고 연산한 결과를 갖다가 그 메모리에서 다 찾아서 우리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연산 자체는 예를 들면 도서관 사서라고 비유할 수 있고 메모리는 갖다가 도서관 장서라고 비유할 수 있는데 장서가 얼마나 많이 구비되어 있냐가 앞으로는 또 이제 그 AI 시대의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AI 시대의 관건은 장서, H칩의 메모리라고 한다면 H칩의 메모리가 지금보다는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HBM, D램이 아니고 거기다 D램에다가 낸드 플래시에 F를 붙여서 HBF가 지금 화두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메모리가 사실은 엔비디아의 칩, 블랙웰, 루빈보다 더 못지않게 중요한 시대가 왔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 AI 시대의 승리자라고 이제 관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학습을 갖다가 그 데이터를 획득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그 획득한 데이터를 갖다 추론하는 시장도 중요한데 이때도 역시 이제 메모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은 엔비디아보다 더 각광을 받을 이제 기업은 종목은 이제 업종은 이제 메모리고 그중에는 SK하이닉스다라고 이제 야후파이낸스가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HBM 시장 2030년까지 6배가 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AI 슈퍼사이클에서 SK하이닉스의 어떤 그 가장 큰 수혜 기업이라는 점은 부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함께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인데요. 중국의 CXMT, DDR5로 K메모리 정조준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자, 중국 CXMT가 DDR5로 한국의 메모리에 정면적으로 이제 도전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뭐 성능이 어떤지에 대한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의 어떤 시장 구도에서 중국이 개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DDR5는 이제 DDR4보다는 더 어려운 제품이고 그만큼 기술적 난이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DDR4는 범용 제품이고 그래서 창신 반도체 CXMT가 DDR4를 갖다 양산하는 걸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DDR4 시장을 이제 포기했다기보다 이제 거기는 이제 중국 너네 가져도 돼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우리는 DDR5 더 중요한 LP 로우 파워 그러니까 저전력 DDR5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전략이었는데
이 전략을 갖다가 이제 훼손하려고 창신 반도체가 그 DDR5를 제품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이스타임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인데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범용 시장에서 우리가 슈퍼사이클 때문에 우리가 그 엄청나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고 이런 맥락이 있었는데 창신 반도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DDR5를 내놨다면 그러면 이제 그 슈퍼사이클에 대한 수혜도 일부 이상 좀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최첨단 DDR5 메모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게 고객들에게 납품이 되나요? 예. DDR5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제품을 갖다가 그 보도를 하고 있는데 8,533메가bps, 9,600메가bps, 1,667메가bps의 속도의 칩을 창신 반도체가 내놓았는데 이 중에서 두 모델은 이미 벌써 5월에 양산이 시작됐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첨단의 제품이 이제 10월에 고객에 샘플을 제시했다. 그래서 고객이 그걸 보고 우리에 맞는 스펙이 됐다라고 이제 인증을 해주면 이제 납품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품 중에서 벌써 두 가지 제품은 고객에 납품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미중 분쟁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요. 예. 이것이 중요한 어떤 얼개는 무엇이냐면 반도체 슈퍼사이클 중국이 여전히 이제 계속 개발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미중 분쟁 바이든 정부부터 시작했던 바이든 정부가 이제 반도체 굴기를 갖다가 지향하는 중국을 꺾기 위해서 그 최첨단 반도체를 갖다가 중국에 반입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제품은 아니지만 네덜란드의 이제 제품까지도 중국에 반입 못하게 네덜란드 정부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반도체는 사실은 되게 엄청난 이제 시련을 겪었고 그 제품 개발이 늦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신 반도체가 그 DDR5를 내놨다는 것은 엄청난 이제 제약이 있었지만 나름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원을 받아서 제품 개발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HBM으로 때 반도체의 어떤 화두가 넘어가기 전에 최대 화두가 무엇이었냐? 우리나라가 너크래커가 됐다. 사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업이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엄청 약진하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이 너크래커가 됐다는 것이 화두였습니다. 근데 HBM은 사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이든 정부 시작했던 트럼프 정부가 연이어서 중국 반도체를 갖다 꺾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반도체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해도 부품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크래커를 잠시 잊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너크래커 중국 반도체가 약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매진해야 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부상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악재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중국 반도체가 다시 한번 부상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더 한번 약진을 해야 되고 중국 반도체 약진은 결국 중국 정부의 엄청난 물량 공세, 저임금의 물량 공세 플러스 심지어 이제 2주 전에 파이낸스 타임스가 어떤 보도를 했냐면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엄청난 전기료에 대해서 왜냐면 모든 반도체 AI는 전기가 이제 먹는 하마니까 전기를 깎아주면서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여기면서 우리가 중국 반도체에서 한편을 견제하면서 한편으로 또 이제 그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일단 인지해야겠습니다. 네,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중국의 이 물량 공세로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사실 그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28년도에 사실 슈퍼사이클이 내후년까지 지속됐다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둔 사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럼 28년도 물량도 사실 이미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 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SK인사 삼성전자는 물량을 증설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28년도에는 새로운 어떤 그 증설된 제품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국 반도체 약진하고 있다면 28년도에 만약 삼성전자 증설했을 때 중국 반도체 약진이 계속 지속하고 있다면 또다시 반도체 치킨 게임 벌일 수 있다. 그렇다면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치킨 게임 때문에 엄청난 재정 악화를 갖다가 감수해야 된다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지금은 되게 태평천하고 지금 엄청난 이제 콧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불과 3년 지나면 어떤 시대가 돌아올지 모른다는 사실도 분명히 염두에겠습니다. 네, 메모리 패권 경쟁 올해 시장의 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우진 탁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밤새 편히 잘 쉬셨습니까? 11월 26일 이제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 중 시장과 관련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우리 시장에 어떤 문제 뭐 주식 시장이 조금 이제 조정기에 뭐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주가 좀 그랬죠. 좀 쉬어가는 모습이죠. 뭐 지금 어제 오늘 좀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이제 본격적인 다시 반등이냐? 이를테면 9월, 10월과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은 아직은 전체적으로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뭔가 이제 앞서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셨겠습니다만 알파벳, 즉 구글의 TPU 때문에 뭔가 좀 큰 고비는 이제 넘기고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뭔가 움직이려는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의 현재 좀 최대 어떻게 보면 관심사는 이 환율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4.7원 정규장에서 떨어졌으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여느 때 같았으면 급락이라는 표현을 쓸 법도 한데, 근데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야간장 모습이고 어제 정규장에서는 1,472.4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470원대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밤새 이렇게 또 야간장에서 좀 떨어지긴 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되니까요. 정부에서는 사실 좀 발등에 가장 불이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오늘 그래서 구현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에 외환시장 상황 관련돼서 이재명 정부의 입장을 이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입장을 설명한다라는 건데요. 결국은 구두개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시장이 원달러 환율 오른다 그러면 한국 정부 가만 안 있을 거야. 지금 뭐 국민연금 가지고 뭐 시장이 뭐 국민연금 가지고는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지. 그러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되게 많아. 그 카드를 오늘 이것저것 있을 텐데 그걸 좀 풀어보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구두 개입을 한 번 더 세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상황이 정부의 뜻대로 우리 경제에 조금 이제 불편한 상황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겠죠.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그런 정부가 쓸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뭐 증권사들 뭐 오전에 뭐 환전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통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고삐를 바짝 쥐겠다라는 의지를 좀 분명히 하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구현철 부총리의 기자간담회 있고 거기서 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뭐 그건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뭐 국민연금 외에 다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과연 얼마나 먹힐 것이냐. 조금 전에 야간장 내용에서 보셨던 것처럼 1,460원대 뭐 초중반까지 만약에 떨어져 준다. 그러면 이제 정부의 어떤 그런 이런 적극적인 개입 의지가 시장에서 읽혀진 거고 우리 주식시장 격언 중에 정부에 맞서지 말라. 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외환시장도 이런 아주 급등세가 주춤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정부도 이제 그걸 감안하고 경제부총리가 직접 등판하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되겠고요. 사실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 이를테면 뭐 서학개미가 올 3분기까지 43조 원 정도를 외국에 투자를 했다든가 이거는 개인들의 투자만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기업들의 투자하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뭐 그 이상 거의 2배 이상 더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외국에서 수출을 하고 돈을 받아서 달러를 받아왔는데 그거를 시장에 푸는 게 아니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달러가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손대기 시작하면 물론 기업들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원달러 환율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오르는 거는 일단 적어도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런 조치들을 너무 뭐 정부가 뭐 나선다, 관치다 이런 식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게 되면 과하게 오르게 되면 사실 대기업들은 견딜만 합니다. 뭐 쌓아놓은 돈도 있고 여러 가지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해지할 수 있는 방법도 많죠. 근데 중소기업들이나 나아가서 이제 이 개인 국민들은 여러 가지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다 물가에서 특히 국민들이 뭐 사고나 여러 가지 물가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들은 더군다나 이 환차 손 때문에 더욱더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지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시점인 건 분명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정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이 마감 가격이 종가가 얼마 할 거냐 상당히 좀 중요한 오늘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환율하고도 연관되는 문제라도 볼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한일령 얘기 내용으로 좀 2가지 기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목 보시면 일본행 노선 내년 3월까지 간편하라. 중국 당국의 이제 지시죠.
팔 비틀기 나선 중국. 이미 지금 시작이 됐고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군 개입 가능성 이 언급 이건 굉장히 사실은 영린을 건드린 거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에이펙 정상회의 지나고 난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요. 이번에 남아공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또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안 가고 리펑 총리가 갔었는데 뭐 거의 눈도 안 마주치는 모습을 보인 것처럼 지금 중국과 일본과의 분위기는 굉장히 냉랭합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한 거죠. 이런 거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중국 당국이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뭐 단기간에 끝날 거 아니야. 한번 너네들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지난 90년도, 2010년도 사드 때 된통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모습도 보면 그거를 두려워해서 그게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한다라는 차원은 아니긴 하지만 이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도 사실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우리 경제의 어떤 그런 의존도가 너무 크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또 주요 수출 시장이 또 분명하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중국과 일본의 어떤 모습들은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어떤 분위기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너네 없으면 우리가 못 살 것 같아. 너네 없으면 우리 경제 잘못될 것 같아. 약간 이런 분위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이 조금 유화적인 모습으로 나오긴 하는데 중국은 일본 너네 없어도 우리 아무 상관없어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다 볼 수가 있겠고 나아가서는 결국 딴 데도 봐봐. 우리가 일본한테 어떻게 하나 이런 식의 어떤 외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일본행 노선 내년 3월까지 간편하라라는 부분은요. 내년 3월까지는 얘기를 한 이유가 이제 중추절이 아니죠. 춘절이죠. 우리로 따지면 이제 설날. 이거 연휴 때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외국으로 관광을 되게 많이 가는데 이것까지 일본에 못 가게 막겠다라는 의도가 되는 거고 그만큼 일본 관광업계는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올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 중에서 1위가 중국 관광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 관광업계가 타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현재 예상이 되겠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으로서 눈에 보이는 여행, 관광, 이런 쪽으로 가긴 하는데 일본이 소부장에 강한 나라지 않습니까? 중국도 반도체나 이런 걸 계속해서 좀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소부장 쪽의 어떤 그런 의존도가 우리보다 낮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의 어떤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어떤 그런 약간의 딜레이, 지연 이런 부분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사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다 보겠고요. 이렇게 이제 정부가 나서니까 또 중국 언론들 가만히 있지 않죠. 중국 언론들까지 나서서 이 소위 말하는 반일 감정을 더욱더 부추기는 그런 기사들도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한일령은 좀 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오늘 일요일 제목 잘 뽑았네요. 한국엔 뜻밖의 기회가 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건데 결국 이제 이게 우리한테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관광과 관련해서 본다면 일본으로 갈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한국으로 더 많이 들어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일본 관광한 외국인들 제일 많은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현재 분위기는 눈에 띄게 수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나오는 얘기도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 대신 이번에 이제 그 추석 때, 설 때죠. 설 연휴 때 한국과 동남아를 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에 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9월 29일 날이었죠.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무비자 이 조치 이제 임시적이긴 합니다만 시행되고 난 이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거까지 겹친다고 그러면 더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 명동이나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이 확실히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면세업계라든가 호텔, 여행업계, 관광업계 이쪽은 상당히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모양이고요. 호텔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렇지 않아도 좀 이를테면 빈 객실이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더 찰 가능성이 높다 좀 볼 수가 있겠고 면세업계도 어쨌든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국내 면세점들을 많이 들르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화장품 업계는 그다지 그렇게 기대치를 높지 않게 갖고 있나.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를 좀 들어보니까 일단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자국 내 화장품 이 산업이
작지 않습니다. 잘하고 일본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한 수준의 화장품 어떤 브랜드라든가 이 수준을 갖고 있고요. 중국도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인디 브랜드 같은 거겠습니다만 굉장히 저가,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으면서도 품질이 괜찮은 그런 화장품들을 많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공교롭게도 ODM을 주로 하는 데가 우리나라 ODM사들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중국 화장품도 이제 품질이 좋다라는 거예요. 가격 대비해서.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자국 어떤 우선주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더 강해지는 나라인데. 이럴 때 화장품 같은 경우 중국 화장품을 더 많이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국내 화장품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고 일본은 사실 우리가 들어가서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뭐 굳이 크게 우리가 더 수익이 늘어나는 만에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지 않겠냐. 다만 중국에서의 어떤 한국 화장품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대폭 낮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은 오랜만에 종목 기사 하나 가져왔습니다. 로봇주 괜찮죠? 여전히 요즘에 로봇주 보면은 뭐 모멘텀도 나쁘지 않고요. 뭐 상대 강도, RS 같은 것도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봐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 여전히 좀 괜찮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이거 펀더멘탈이라는 좀 별개의 차원의 문제인 거죠. 지금 대표적으로 하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HL만도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실 텐데 대표적인 현대차 이제 향의 이 자동차 부품 업체죠. 근데 이 회사가 왜 갑자기 로봇주 얘기가 되느냐?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번에 전순왕 CEO 오고 난 다음에 현대자동차의 GPU 5만 장, 전체적으로 26만 장 주로 했던 걸 이제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로봇, 그다음 SDV,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이제 모빌리티죠. 이쪽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 공급을 하는 이 자동차 부품 업체들 다 제조업체들입니다. 그럼 로봇도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현대차는 자기네 바운더리 안에 있는 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을 R&D를 열심히 좀 지원하고 기술 개발을 하도록 독려를 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를 시킬 때 역시 또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파트너로 삼겠다 이런 뜻으로 좀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수혜를 현대차 계열사 외에는 현대차 계열사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모비스가 있으니까요. 그 외에서는 HM만도 같이 이렇게 기본적인 생산 캐파가 있고 그다음에 양산 능력이 있고 또 검증이 됐고 그다음에 제조 기술력이 오래됐고 이런 회사를 이제 키우겠다 이런 의도로 보는 거죠. 주가도 보시면 사실 뭐 올해 자동차 부품주들이 크게 오른 건 아니긴 합니다만 연초에 잘 나가다가 확 꼬꾸라졌다가 지금 다시 연초 때 한 80% 수준까지 좀 주가가 좀 올라오고 연초 때 4만 7천 원까지 갔었거든요. 지금 4만 한 2천 원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때 좀 회복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작업을 해서 이 어떤 소위 말하는 현대차 그룹의 로봇 생태계를 키워간다면 한때는 자동차 부품만 만들던 회사들이 이제는 나중에 로봇 부품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확장성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좀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이제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장기적이긴 합니다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밤사이 뉴욕 증시가 또다시 이 3대 지수가 1% 내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있었지만 그동안 굉장히 장기화가 되었었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갈등이 봉합될 것이란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작용을 했는데 문제는 이쪽은 봉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 모셨습니다. 이 이철 중국 전문가 박사 모셨는데요. 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네. 정말 타이밍이 좋게 또 저희 출연을 응해 주셨습니다. 이제 보자면은 지난 7일이었죠. 일본 다카이치 총재 입에서 대만 유사 발언이 사실상 도화선이 됐는데 어제는 이제 대만 옆에 일본 미사일을 배치한다. 이게 일본의 이 방위성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입에서 나왔거든요. 네, 네. 공통된 키워드가 대만인데 이게 네. 사실 발단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굉장히 시끄러운데 네. 이것은 조금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대만 유사시가 일본 유사시라는 말하고요. 그렇죠. 국가 존립 위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이걸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보죠, 자세히. 네, 첫 번째로 대만 유사시가 일본 유사시란 말은 세간에 알려진 거는 전 총리였던 그 아베 총리가 했던 말입니다. 네, 아베 총리요. 예.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의미는 만일 대만에서 유사시라는 사태가 발생하면 사실상 이제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상황을 상정한 거였죠. 네. 그것은 일본에도 유사시라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위기 상황에 빠진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보면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히 그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제가 그 타이완의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로는 네. 일본과 미국 사이에 2차 대전 후에 이루어진 그 미일 안보 조약, 그렇죠. 예, 그 안보 조약에 공개되지 않은 부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록이 어떤 상황을 구체적으로 일본이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상황으로 볼 것이냐. 네. 이것들이 규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세하게요. 네. 네. 그 몇 가지 케이스가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다. 그렇게 적혀 있다고 그 양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 대만이 위험에 빠지면 일본이 대만을 도와준다. 이렇게 보통 해석이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기보다는 대만이 그런 상황에 빠진다면 일본의 안보가 위험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네. 협정에 의해서 미국이 미국이 도와준다. 군사적으로 개입을 한다라는 게 의무화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내가 필요하면 가고 안 필요하면 안 가고 이런 게 아니고 미국이 개입해야 되는 의무 조항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의무적인 어떤 개입을 좀 정당화시키는 그런 수단이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후에 아베 수상 말미에 뭘 했으면 소위 집단 자위권을 주장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네. 그때 했던 표현이 바로 일본의 국가 존립 위기 상황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국가 존립 위기 상황에 봉착을 하면 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타국이 일본을 공격하려 하거나 뭔가 준비를 하면 그 국가가 일본에 대해서 실제로 총을 쏘거나 미사일을 쏘거나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아도 네. 일본이 선제 공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그 두 가지를 연이어서 발언을 한 거예요. 대만 유사시는 일본 유사시라고 하는데 네. 국회 질의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았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가 존립 위기 상황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그쵸. 거예요. 그랬더니 다카이치 총리가 대답하기를 중국 쪽이 대만에 군함을 동원하고 네. 무력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하거나 뭐 봉쇄를 하거나 이런 상태가 생긴다면 이것은 국가 존립 위기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네.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해석하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아니 그러면
대만 유사시는 일본 유사시고 그리고 일본 유사시라는 거의 정의는 사실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심지어 봉쇄까지만 해도 네. 일본은 그것을 국가 존립 위기 상황으로 보고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인데 네. 여기에 말은 안 꺼냈지만 미군의 개입은 자동적으로 전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거의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네. 그런 뜻이 되죠. 사실상 맞아요. 이 부분도 상당히 저도 약간 공감이 되는 게 또 사실 이 국가 전망의 위기 사태 이게 예전에 이제 거의 한 100년 전이죠. 이제 만주사변이나 또는 이제 네. 중일 전쟁 당시에 일본이 사실상 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내세웠던 그런 약간 선전 문구 그거랑 또 비슷한 그런 네. 어휘가 쓰였더라고요. 역시나 그 일본뿐만 아니라 배후에 미국이 있었기에 중국이 이렇게까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뭐 오사카 주재하고 있는 중국 영사는 다카이치 총재의 목을 베겠다 이런 심각한 좀 발언까지 내뱉었는데 네. 뭐 사실 일본 측에서 미사일까지 좀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진짜 전쟁으로 좀 격화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보여준 대목이겠죠.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고요. 네. 거기에는 또 사연이 있죠. 원래 미국이 중국이나 대만을 사정권에 두는 소위 중거리 미사일을 네. 잠시 훈련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일본의 섬에 배치를 했습니다. 일본의 섬이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소위 미국이 그 여태까지 노력하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중거리 미사일의 포진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네.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고요. 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의 이 발언이 있고 나서 미국이 그 미사일을 철수했어요. 철수했다고요. 네. 네. 근데 원래 명분상 영구 배치가 아니라 잠시 훈련용으로 가져왔습니다라는 명분이었기 때문에 네. 가져간 것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일본 정부로 봤을 때는 이거 완전히 체면이 구겨지는 그런 모양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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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본 국방상이 자기들 일본의 미사일을 갖다 놓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그 발언이 거기에서 나왔군요. 예, 그래서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이 뭐라고 압박한다고 해서 일본이 거기에 밀리고 굴복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은 당연히 그 조약에 써져 있는 그 공개되지 않은 부록에 있는 말을 믿고 미국의 힘을 좀 빌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발언을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발언이 뭔가 예견된 발언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좀 당황해서 약간 미사일을 뺐다 이렇게 약간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그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대만 유사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사실 일본이 나서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건 미국이 할 이야기고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네. 똑같이 일본이 이렇게 대만을 지원한다고 해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 같은 사람은 성의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의 그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하면서 일본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에 들어갔지 수입 않습니까? 금지했죠. 그래서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은 우리는 무조건 조건 없이 일본의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네. 또 성의 표시를 했어요. 그러나 대만에서도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그다지 그 긍정적이거나 반기지 않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다카이치 총리한테는 자신의 노선이나 정책을 분명히 밝히는 것일지 몰라도 네. 대만 입장에서 목숨을 건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너의 지지율을 올리는데 왜 우리를 갖다 쓰냐 그렇죠.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할 일이고 진짜 심사숙고해줘야 되는 일이죠. 또 그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봉합을 겨우겨우 해놨는데 다시 예. 이걸 듣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조심조심 지금 중국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 돌출 상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썩 유쾌하지는 않은 거죠.
확실히 좀 뭐 대만도 그렇고요. 또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뭐 최근에 반도체랑 히터레오 둘러싼 싸움이 겨우겨우 좀 진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지지율 반등을 좀 노리고 있었는데 이런 타이밍에 좀 눈치 없이 좀 약간 끼어들었다라는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러면 중국이 이제 일본에게 화를 내는 진짜 이유, 뭐 대만이 하나의 중국이다 여기에 좀 위배되는 발언을 해서일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속내도 있을까요?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는 네. 양안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까지 걱정하고 있지는 그쵸, 않은 것 분위기상, 같습니다. 네. 예. 하지만 지금 양안 전쟁의 가능성은 지금 매우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미 군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국방성이 내놓은 보고서에 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15차 계획 기간, 네. 다시 말해서 2026년부터 2030년이 양안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냈고요. 명확하게 짚어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중국 내에서 그들의 말로 국제관계의 전문가, 우리로 얘기하면 외교안보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네. 그 인민대학의 진찬룽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바로 얼마 전에 글을 실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도강양해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중국은 더 이상 힘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통일의 정책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국은 참전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참전하지 않는다고요? 네, 중국과 싸우게 되면 미국에게 너무나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성향상 참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대만을 이제 통일하고 나면 네. 한국과 일본은 우리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상당히 섬찟한 발언이네요. 그렇게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듣는 바로는 중국 내에서도 이제 전쟁 모드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반. 그렇죠. 분위기가 상당히 그렇더라고요. 본토 내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네. 아니잖아의 분위기가 반. 그다음에 대만 입장에서는 이거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군. 네. 그리고 일본은 이번 일로 톡톡하게 이 양안 전쟁과 중일 간의 무력 갈등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죠. 그렇죠. 그에 반해서 우리 사회는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네. 있는 점이 매우 다르다고 하겠죠. 네, 사실 언론에서 그렇게까지 막 심각하게 아직까지는 이 보도가 되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약간 경계심이 일본에 비해서는 좀 덜하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뭐 일본에서 이미 이런 총리가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양안 전쟁의 가능성을 상당 부분 높여잡았고 그게 최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계심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거겠죠. 그럼 또 이제 이 양안 전쟁 그러니까 이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일어났을 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해상 봉쇄 단계에서만 좀 끝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극단적으로는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실까요? 저는 그 양안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기필코 전면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왜냐하면은 그 대만에 상륙 가능한 그 해변이 네. 한 10개 좀 넘는 정도?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 적게 보는 사람은 한 10개, 많이 네. 보는 사람은 한 12, 또 14개까지 생각보다 보기도 많네요. 합니다. 네. 아닙니다. 대만이 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사실은 어디든지 배가 상륙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포인트가 실제로 굉장히 제약돼 있다는 것으로 네. 여기에 집중해서 화력을 집중하고 이제 상륙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으로 가기가 매우 어렵고 네. 간다면 다 간다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상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네. 전면전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네. 여기에 미국이 함대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미국을 겨냥한 그런 타이완 봉쇄라는 네. 그런 형식의 그 포메이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면전의 가능성이 상당하다니 참 정말 섬뜩한데 그 미국의 스탠스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역시나 좀 미국은 일본 편에 설 가능성이 여전히 높을까요? 일본 편에 쓴다기보다는 미국과 일본은 이미 양안 전쟁에 관한 네. 한 배를 탄 거죠. 그렇죠. 그 의사결정을 분명히 해왔던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아직까지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를 좀 어떻게 볼까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여태까지 소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을 유지해 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다. 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아무리면 우리가 미국하고 싸우랴 이런 뜻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중국은 잘 관리하는 것이 네. 우리의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쉽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안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네.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부모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네. 저보고 너는 엄마 따라갈래 아빠 따라갈래 그러면 저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는 엄마 집 갔다가 또 하루는 아빠 집 갔다가. 그러니까 네. 엄마 따라갈 것 같기도 하고 아빠 따라갈 것 같기도 하고. 네, 용돈은 양쪽에서 받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두 분이 이혼을 해버리면 그때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한쪽을 선택해야죠. 예. 그래서 우리도 만일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네. 우리는 한미 동맹이 근간이다라는 말을 고지고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네. 그러면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니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한국이 미국 편에 서서 같이 전쟁을 한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한국 외교의 마지노선을 굳이 친미냐, 친중이냐 이렇게 따졌을 때는 이제 친미 쪽에 조금 더 가깝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걸까요? 조금 더 가깝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본적인 친미죠. 노선이 예, 더 예. 가깝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죠. 또 이제 양안 전쟁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블룸버그에서는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제 한국 GDP가 거의 23%가 증발할 것이다. 대만 다음으로 타격이 클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이거 뭐 과장된 그런 기사일까요? 사실 그런 분석은 몇 군데 싱크탱크에서 있었는데요. 네. 그 23%라는 숫자는 말라카 해협이 봉쇄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네, 말라카 해협이요. 네, 그래서 양안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3%보다도 훨씬 더 큰 이런 GDP 타격을 입을 수가 있겠다. 이런 굉장히 또 심각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깊어가는 중일 간의 이 갈등의 골, 오늘 이철 박사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한쪽이 봉합이 되면 한쪽이 심각해져가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과연 이 중에서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증권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떤 게 될지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에서 자세하게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